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어느 차갑고 어두운 감방 안 70살의 한 노인이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마저 감돌고 있죠. 밖에서는 그를 죽이기로 결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테네의 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불리는 사내. 하지만 당대 아테네 권력자들에게는 가장 성가시고 위험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도입한 죄. 둘째,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 이 두 가지 이유로 아테네의 500명 배심원단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성 모독과 사회 풍기문란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종교적, 도덕적 재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생리와 국가의 지정학적 역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재판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체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우리가 오늘날 교과서에서 칭송하며 배우는 그런 찬란하고 관대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27년간 이어진 길고 끔찍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직후였습니다. 해상 제국으로서 누렸던 무역의 이점은 사라졌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으며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패배감과 분노,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맹렬한 희생양 심리가 들끓고 있었죠. 전염병이 휩쓸고 간 거리는 참혹했고 내부의 정치적 숙청으로 피바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권력자들은 이 흔들리는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절대적인 복종과 단결된 맹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안한 권력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지배층의 권위와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 노인이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권력자들을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이 노인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은 적도, 폭동을 선동한 적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무기를 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거느리지도 않았고 막대한 부를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번듯한 직위 하나 없는 가난한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단 하나. 바로 말, 그리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권력자와 학자, 평범한 시민을 가리지 않고 붙잡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간두리 비자이터, 문몬 안구스입니다. 정의란 진정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아주 단순하고 순진해 보이는 이 질문들은 사실 당시 아테네 권력층이 쌓아 올린 위선과 무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었지만 소크라테스의 몇 마디 집요한 질문 앞에서는 자신들이 사실 아무런 근본적인 철학도 없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부끄러운 진실을 발가벗겨진 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무지함을 군중 앞에서 들킨 권력은 언제나 잔혹한 폭력으로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아테네의 지배층은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법이라는 이름의 칼을 빌려 이 늙고 가난한 철학자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라는 아테네 국가가 단지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시민을 합법적으로 살해한 사건. 이것은 단순한 철학자의 죽음이 아니라
불안에 빠진 체제가 어떻게 자유로운 사상을 억압하고 진실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정치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늙고 초라한 사내는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기에 그 거대한 제국의 권력자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그를 증오하고 파괴하려 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가 처형되기 수십 년 전부터 활보했던 아테네의 활기찬 아고라 시장 한복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 역사상 가장 못생겼다던 한 남자가 막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가장 위험하고 우아한 지적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양 철학의 위대한 거장이라는 말을 들을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조각된 위험 있는 얼굴, 깊은 생각에 잠긴 고결한 눈빛, 그리고 손에 두꺼운 양피지 두루마리를 든 채 제자들을 가르치는 고상한 학자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중심 광장인 아고라를 매일같이 맴돌던 실제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우리의 이런 환상을 무참히 깨버립니다. 그는 아테네 전체를 통틀어 가장 못생긴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납작하게 눌린 들창코에 툭 튀어나온 개구리 같은 두 눈, 두꺼운 입술을 가졌고 뚱뚱한 체격에 뒤뚱거리는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로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낡고 허름한 겉옷 하나만 걸치고 다녔으며 신발조차 신지 않은 맨발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자면 그는 철학자라기보다는 거리에 흔히 널린 떠돌이, 광대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대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그를 허공을 떠도는 구름을 쳐다보며 쓸데없는 헛소리나 늘어놓는 기괴한 인물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글을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의 모든 사상은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나 크세노폰 같은 이들이 훗날 스승의 기억을 더듬어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소피스트라 불리는 지식 상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이탕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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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탕용 쳐났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수사학을 뽐내며 부유한 귀족 자제들에게 비싼 돈을 받고 정치적 성공을 위한 토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지식이 곧 권력이자 돈이 되던 시대였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학교를 세우지도 않았고 제자들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실은 흙먼지 날리는 길거리였고 시장 모퉁이였으며 체육관에 그늘진 벤치였습니다. 그는 그저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을 붙잡고 일상적인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 점차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파고드는 무거운 질문으로 상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족조차 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크산티페는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온종일 시장통을 떠돌며 사람들과 말싸움이나 벌이는 남편을 향해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팽개친 채 철학적 논쟁에만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아테네 시민들의 눈에는 그저 대책 없는 괴짜이거나 사회 부적응자로 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타인의 시선이나 세속적인 가치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명예, 권력, 부와 같이 당시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가치들을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취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묘한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력의 줄을 대려는 엘리트들이 비싼 돈을 내고 소피스트들을 찾아가는 동안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하고 야심찬 젊은 귀족들은 냄새나고 볼품없는 이 맨발의 노인 주변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알키비아데스처럼 훗날 아테네의 운명을 쥐고 흔들게 될 천재적인 정치가나 플라톤 같은 당대 최고의 귀족 청년들이 왜 이 거렁뱅이 노인에게 매료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파는 것이 얄팍한 처세술이나 말장난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그들이 굳건히 믿고 있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의 가장 위대한 거인은 가장 초라한 행색을 한 채 화려한 학당의 책상 앞이 아닌 왁자지껄한 시장통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혀와 머리를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하고 기이한 노인은 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자신감으로 아테네 최고의 권력자들과 엘리트들을 붙잡고 그들의 무지를 들춰내는 위험하고 오만한 행동을 시작했던 것일까요? 스스로 글 한 줄 남기지 않고 돈 한 푼 받지 않으면서도 온 도시의 지식 체계를 뒤집어 놓은 이 남자의 광기, 어린 집착.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장 경외했던 장소, 델포이 신전에서 내려온 아주 섬뜩하고도 기이한 신탁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류 사상사를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철학적 여정이 사실은 신의 말씀을 부정하려는 인간의 엉뚱한 반항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지를 깨닫는 것이 곧 지혜라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 심오한 깨달음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델포이 신전의 예언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지독한 의심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제국의 왕들은 신탁의 한마디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국가의 중대사는 모두 이 신성한 예언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추종자이자 친구였던 카이레폰이 델포이를 찾아가 여사제 피티아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신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의 반응은 기쁨이나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얼마나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의 일조차 모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니, 이는 명백한 모순이었습니다. 신은 거짓말을 할 리 없지만 자신이 지혜롭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묘한 역설 앞에서 소크라테스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지혜를 확인하고 신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아테네를 이끄는 유력한 정치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며 확신에 찬 어조로 정의와 법을 이야기하는 훌륭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어지자 그들의 화려한 말솜씨, 이면에 숨겨진 빈약한 논리가 처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른 채 남들에게 주어들은 지식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시인들을 찾아갔고 마지막으로는 뛰어난 장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얄팍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치나 도덕 같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치명적인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탐색의 끝에서 소크라테스는 마침내 거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아테네의 지식인들과 자신 사이에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고 굳게 착각하고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최소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지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신이 말한 진정한 지혜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위대한 철학적 진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정치적 도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탁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던 그의 순수한 여정은 의도치 않게 아테네 최고 권력자들과 엘리트들의 위선과 무능을 광장 한복판에서 발가벗기는 폭로전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권력자들에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멍청함을 들키는 것보다 더 끔찍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맹렬하게 분노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무지를 깨닫게 해준 대가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뼈에 사무치는 증오였죠. 그리고 그 증오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소크라테스를 겨누고 있을 때쯤 아테네라는 제국 전체에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디두리투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지배층을 무너뜨린 무기는 화려한 연설도 날카로운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순진하고 겸손해 보이는, 그래서 더욱 치명적이었던 특유의 대화법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멍청한 척하는 것에서부터 지적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위세당당한 장군이나 정치인을 마주치면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묻곤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어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훌륭하고 지혜로우신 당신께서 저에게 그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권력자들은 우쭐해졌습니다. 무지한 노인에게 가르침을 내리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기분 좋은 일이. 그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거창한 개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덫은 그때부터 작동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의 대답을 반박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니엔데인 칸강엣, 대신 그 대답 속에 숨어있는 논리적 모순을 짚어내며 아주 부드럽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 둔한 머리로는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방금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 논리가 뒤집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은 당황하며 논리를 수정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끈질기게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 질문이 반복될수록 상대가 내세웠던 확고한 신념들은 처참하게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번의 숨막히는 문답이 오가고 나면 위풍당당한 장군도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던 정치인도 자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깊은 논리적 미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의 주장이 처음부터 틀렸음을 군중 앞에서 인정해야만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시장 한복판, 수많은 구경꾼들이 조롱 섞인 눈빛으로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의 숨통을 조였던 소크라테스의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정답을 주입하는 대신 뼈아픈 질문을 통해 상대 스스로 무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지혜란 모든 정답을 머릿속에 구겨넣고 남들에게 과시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테를 모든 진정한 지혜란, 하지만 이 맨발의 철학자는 완벽한 지성이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즉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그의 깨달음은 수사학적인 겸손이 아니라 인간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통찰이었습니다.
아테네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이 우아한 지적 게임에 열광했습니다. 권위주의에 찌든 기득권층이 늙은 철학자의 단순한 질문 몇 개에 쩔쩔매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그들에게 짜릿한 해방감을 선사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식의 우월함으로 권력을 유지하던 기득권층에게 이는 가벼운 웃음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군중 앞에서 권위가 발가벗겨지는 수치심은 곧 맹렬한 분노로 변질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지배자들은 매일같이 광장에서 자신들의 기반을 갉아먹는 이 오만한 노인을 향해 조용히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빛날수록 그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원한들이 합법적인 살인극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이 아테네의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제국 아테네가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공포와 광기에 휩싸이는 어두운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권력자들을 조롱하며 거리를 누비던 시절, 아테네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섭게 밑자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후반, 아테네는 라이벌 스파르타와 패권을 두고 벌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려 27년 동안이나 이어진 이 참혹한 전쟁은 한때 지중해를 호령하던 막강한 해상 제국 아테네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굳게 닫힌 성벽 안으로 치명적인 전염병까지 창궐하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비극이 덮쳤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페리클레스마저 이 병으로 목숨을 잃자 아테네는 중심을 잃고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거리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널브러졌고 무역로가 막혀 경제는 마비되었으며 시민들은 신의 저주가 내렸다며 깊은 절망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네모는 장궁투 이정화 깊은 장궁공 결국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앙숙이었던 스파르타에게 가장 치욕적인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무적을 자랑하던 제국의 함대는 적의 손에 불태워졌고 도시의 심장부를 지켜주던 거대한 성벽은 무참히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핏빛 비극은 전쟁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승전국 스파르타의 무력을 등에 업은 아테네 내부의 극우 엘리트 세력, 이른바 30인 참주가 정권을 장악하고 끔찍한 공포 정치를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말살하고 반대파를 잔혹하게 숙청했습니다. 부유한 시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몰수하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 여지가 있는 자는 가차없이 사형대에 올렸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독재자들이 권력을 휘두른 불과 8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펠로폰네소스 전쟁 후반 10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아테네 시민이 같은 동족의 손에 의해 무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린 내전 끝에 민주파 시민들이 다시 봉기하여 이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간신히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섬뜩한 역사적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끔찍한 학살과 내전의 트라우마를 겪고 난 후에 아테네는 과거 우리가 알던 그 위대한 관용과 자유의 제국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패배감과 경제적 파탄 속에서 살아남은 아테네 시민들은 지독한 사회적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체제가 붕괴되고 끔찍한 반역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짙은 불안감이 도시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때 사상의 자유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번영을 누렸던
민주주의의 요람 아테네는 이제 나약해진 체제를 방어한다는 명목 아래 맹목적인 애국심과 전통적인 신들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다수결이라는 고귀한 민주주의의 원칙은 어느새 상처받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 반대파를 합법적으로 짓밟는 폭력적인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대했던 국가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했는지 설명해 줄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패전의 굴욕, 텅 빈 국고, 그리고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낼 만한 완벽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상처받고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제국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닥치고 복종하는 질서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숨막히는 공포와 광기의 한가운데서 권력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엘리트 청년들을 때로 몰고 다니며 국가 권위의 합법성을 뿌리부터 의심하는 저 맨발의 늙은 철학자는 과연 어떤 존재로 비쳤을까요? 한때는 그저 입바른 소리나 해대는 귀찮은 시장통의 늙은 괴짜에 불과했던 소크라테스가 이제는 벼랑 끝에 몰린 아테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적으로 지목되는 숨막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쌓여있던 맹렬한 분노와 배신감은 결국 누군가를 향해 폭발해야만 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찬란했던 제국의 몰락과 내전의 참상이라는 끔찍한 결과 앞에서 대중은 이 모든 비극을 설명해줄 명확한 원흉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피 끓는 분노의 화살이 향하기에 소크라테스만큼 완벽한 정치적 표적은 없었습니다. 아테네 지배층이 그를 서둘러 재판에 넘긴 치명적인 이유는 단지 그가 길거리에서 귀찮게 질문을 던지며 기득권의 권위를 조롱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를 죽여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그의 사상 자체보다도 과거 그와 긴밀하게 교류했던 제자들의 화려하고도 끔찍한 정치적 이력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두 명의 결정적인 반역자,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의 운명을 건 시칠리아 원정을 철저한 파멸로 이끈 뒤 적국인 스파르타로 도망쳐 조국의 약점을 모두 팔아넘긴 최악의 매국노였습니다. 한편 크리티아스는 스파르타의 괴뢰 정권이었던 30인 참주 정권의 우두머리로서 숱한 아테네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무참히 학살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모두 젊은 시절 소크라테스의 곁을 맴돌며 그의 철학적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었던 최측근 제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소크라테스가 그들의 잔혹한 배신이나 독재에 찬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참주 정권의 부당한 시민 체포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에게 그런 세세하고 복잡한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아테네 시민들의 눈에 소크라테스는 조국을 멸망시킨 반역자들을 길러낸 사상의 배우이자 체제 전복을 꾀하는 위험한 불순분자들의 정신적 지주로 비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전 직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된 대사면령 때문에 과거의 정치적 행위나 내전 당시의 입장을 이유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정치범으로 몰아넣을 길이 막히자 아테네의 권력자들은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우회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종교와 도덕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빌려 정치적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젊고 혈기, 왕성한 시인 멜레투스, 강력한 정치인이자
기득권 장인들의 대변자인 아니투스, 그리고 달변가인 리콘이 고발의 총대를 맸습니다. 이들은 소크라테스가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성한 존재를 도입했으며 아테네의 청년들을 궤변으로 타락시켰다는 아주 모호하고도 치명적인 죄목을 만들어 그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재판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이 종교적, 도덕적 심판은 사실 신앙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뼈아픈 실패를 마주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무능을 덮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중의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하고 기획한 아주 차가운 정치적 복수극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한 시대를 망친 전체 엘리트 세대의 책임을 홀로 짊어질 가장 완벽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고발자들은 이 늙고 가난한 철학자가 법정에 서면 당연히 겁에 질려 목숨을 구걸할 것이라 굳게 확신했습니다. 당시 아테네 재판의 흔한 관행대로 처자식을 법정 한가운데로 데려와 눈물로 동정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스스로 도시에서 추방당하는 길을 자처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모습을 대중에게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그가 쌓아 올렸던 콧대 높은 철학적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399년 500명의 아테네 시민 배심원단이 배석한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재판에 막이 올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법정. 권력자들의 입가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초라한 맨발의 철학자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완벽하게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사형이라는 서늘한 칼날이 턱 밑까지 다가온 순간 70 노인은 그들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가장 경이롭고 오만한 반격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헬리에이아 법정. 500명의 시민 배심원단과 수많은 구경꾼들로 가득 찬 원형 경기장 같은 재판정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발자들의 화려하고 선동적인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피고인 소크라테스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권력자들과 군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위대한 제국의 법망에 걸려든 이 초라한 노인이 과연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자비를 구걸할지 구경하기 위해서였죠. 당대의 관례에 따르면 사형 위기에 처한 피고인은 훌륭한 연설가를 고용해 동정심을 유발하는 변론을 하거나 어린 자식들과 아내를 법정 한가운데로 데려와 눈물로 배심원들의 마음을 흔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단에 선 70살의 노인은 사람들의 비열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지도 않았고 가족을 부르지도 않았으며 조금의 떨림도 없이 평소 아고라 시장에서 대화하던 그 덤덤하고 직설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학이나 교묘한 말장난 대신 오직 묵직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언하며 고발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빈약하고 모순투성이인지를 날카롭게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론은 단순한 무죄 입증을 넘어 점차 아테네 시민 전체를 향한 맹렬한 도덕적 질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판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피고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판관과 배심원단, 나아가 아테네라는 제국 전체의 타락한 영혼을 심판하는 거대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굽어보는 배심원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들은 위대하고 지혜로운 아테네의 시민이면서도
부와 명예, 권력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정작 스스로의 영혼을 훌륭하게 가꾸는 일에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비유를 던집니다. 그는 아테네라는 거대한 국가를 크고 혈통이 좋지만 살이 쪄서 둔감해진 늙은 말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이 이 게으른 말을 깨우기 위해 보낸 등에, 즉 귀찮은 쇠팔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찌르고 불편한 질문을 던져 아테네가 무지와 도덕적 타락이라는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는 것이야말로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신성한 임무라는 것이었죠. 만약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신이 당신들을 불쌍히 여겨 다른 파리를 보내주지 않는 한 아테네는 영원히 깊은 잠에 빠져 파멸하고 말 것이라고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으며, 만약 철학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결코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못 박았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오만한 권력과 타락한 군중을 향한 위대한 지성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타협하는 대신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진리를 수호하려는 그의 결연한 태도는 배심원들의 알량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 가난한 철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숭고한 진실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당당함을 뻔뻔한 오만함이라 여기며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투표가 끝났고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표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500명 중 약 280명이 유죄, 220명이 무죄 표를 던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예리한 칼날 같은 진실이 그래도 절반 가까운 시민들의 양심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제 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과 고발자가 각각 형량을 제한하고 배심원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두 번째 투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발자들은 당연하게도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아테네의 권력자들은 유죄 판결로 그의 콧대를 꺾었으니 이제 소크라테스가 거액의 벌금을 내겠다고 하거나 스스로 영원한 망명길에 오르겠다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타협안을 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형량 제한의 시간, 연단에 다시 선 소크라테스는 권력자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만큼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발언으로 500명의 배심원단 전체를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아테네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 소크라테스에게는 자신의 형량을 직접 제한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고발자들이 사형을 요구했으니 논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스스로 추방을 자처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겠다고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아테네 사회에서 도편 추방제와 같은 제도가 잘 보여주듯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굳이 피를 묻히지 않고 도시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는 것은 아주 흔하면서도 유용한 정치적 기술이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며 피가 마르던 그의 제자들, 특히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던 플라톤 같은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을 모두 끌어모아 벌금을 대신 낼 테니 제발 조금만 고개를 숙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실 배심 원단과 권력자들 역시 그가 자발적인 망명길에 오르기를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눈엣 가시 같은 그 노인을 아테네의 광장에서 영원히 치워버리는 것이었지. 굳이 그를 합법적으로 살해하여 지식인들의 순교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단에 다시 선 소크라테스는 권력자들의 이런 얄팍한 계산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기막힌 발언을 던집니다. 그는 자신에게 적합한 형벌이 과연 무엇인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는 척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내가 평생토록 돈 한 푼 받지 않고 지독한 가난을 견디며 당신들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헌신했으니 나는 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처우는 올림픽 우승자나 국가를 구한 위대한 영웅들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 즉 시청사 영빈관에서 죽을 때까지 국가의 돈으로 평생 무료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다. 이 발언은 500명의 배심원단과 아테네 권력자들의 얼굴에 정면으로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는 거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사형이라는 죽음을 눈앞에 둔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What? 국가 최고의 영웅 대접을 당당하게 요구하다니요. 재판정은 곧바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함성과 저주로 뒤덮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아주 적은 액수의 벌금을 내겠다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힌 배심원들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형량 투표의 결과는 상처받은 군중 심리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형에 찬성한 표가 무려 360표나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처음 유죄를 선고했던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배심원들이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뜻입니다. 즉, 첫 투표에서 그가 무죄라고 생각하여 편을 들어주었던 시민들조차 기득권의 권위를 대놓고 조롱하는 그의 오만한 태도에 격분하여 그에게 독배를 내리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의 오판이나 소크라테스의 치기 어린 말실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현실의 무게를 모르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치밀하게 아테네 권력자들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겁에 질려 꼬리를 내리고 추방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권력자들의 거짓된 고발이 정당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가 평생을 바쳐 길거리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진리를 향한 숭고한 여정 전체가 권력의 폭력 앞에서 비겁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뼈아픈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목숨을 구걸하여 부패한 체제에 면죄부를 주느니 차라리 자신의 억울한 죽음 자체를 아테네 민주주의의 위선과 폭력성을 영원히 고발하는 가장 완벽한 역사적 증거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법의 이름으로 이 성가신 늙은 철학자를 성공적으로 처단했다고 굳게 믿었겠지만 사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걸고 쳐놓은 거대한 덫에 걸려들어 스스로의 이마에 지울 수 없는 야만인의 낙인을 찍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어둡고 차가운 감방으로 옮겨져 다각기 사형 집행에 쓰일 맹독인 해물록이 담긴 독배를 묵묵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지성의 불꽃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며칠 내로 쓸쓸히 꺼져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지배자들이 드디어 알터니를 뽑아냈다며 어리석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던 그 고요한 밤, 철창으로 둘러싸인 감방 안에서는 그를 살려내기 위해 은밀하게 준비된 완벽한 탈옥 계획이 조용히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아테네의 감방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델로스 섬으로 떠났던 신성한 배가 돌아오기 전까지 사형 집행을 미루어야 한다는 종교적 관습 덕분에 소크라테스에게는 약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예 기간의 끝자락. 어느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부유한 귀족이었던 크리톤이 감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왔습니다. 크리톤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감옥의 간수들을 막대한 돈으로 매수해 두었고 아테네를 빠져나갈 튼튼한 배와 도피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아테네의 권력자들조차 이 성가신 철학자가 조용히 감옥을 빠져나가 영원히 아테네로 돌아오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기에 탈옥은 너무나도 쉽고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크리톤은 제발 고집을 꺾고 달아나자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감방 안, 거친 돌바닥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의 얼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친구의 간절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크리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몰래 달아난다면 아테네의 법률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묻지 않겠는가? 소크라테스여, 당신은 평생토록 아테네의 법이 제공하는 보호 아래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안락하게 살아오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법의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내려졌다고 하여 그 법을 짓밟고 도망친다면 당신이 평생 길거리에서 떠들었던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이러는데 그런 같다. 이러는 당신이 그는 억울한 판결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법을 스스로 파괴한다면 그것은 국가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위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부당하고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법이라는 그 숭고한 약속 자체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리석은 무지라고 말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깊고 평온한 수면과 같을지, 아니면 위대한 영혼들을 만나는 경이로운 여행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가장 끔찍한 고통인 것처럼 확신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그의 위대한 깨달음을 스스로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인이 동미나리로 만든 맹독이 가득 담긴 잔을 들고 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집행인조차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고 주변에 둘러앉은 제자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사내답지 못하게 왜 우느냐며 그들을 꾸짖고는 단숨에 독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독 기운이 그의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마비를 일으키며 심장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한 권력이 내린 부당한 판결에 온몸으로 복종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권력의 야만성을 가장 잔인하게 폭로하고 철학의 고결함을 지켜낸 것입니다. 패배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영원히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완성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독기운이 심장에 닿았고 진리를 찾아 평생토록 아테네의 거리를 헤매던 위대한 철학자의 심장은 마침내 고동을 멈추었습니다. 그 싸늘한 주검 앞에서 아테네의 권력자들은 드디어 가장 두렵고 위험했던 눈엣 가시를 제거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법과 권력의 힘으로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자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들이마신 승리의 공기가 사실은 제국의 붕괴를 재촉하는 저주의 바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은 사내의 육신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진짜 끔찍한 이야기는 이 초라한 노인이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숨을 거둔 직후 아테네의 지배자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역사적 자충수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거리를 떠돌며 권력자들을 귀찮게 하던 파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 합법적인 독배를 내렸지만 그 결과 그들은 서양 문명 전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사상의 거인을 탄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부당하고도 의연한 죽음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고 분노한 군중의 화살은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소크라테스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고발자들을 향했습니다. 결국 고발자들은 성난 시민들에 의해 아테네에서 쫓겨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고 아테네는 뒤늦게 그를 추모하며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동상을 세우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닥에 떨어진 아테네 민주주의의 도덕적 권위와 지적 우월성은 두 번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반전은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켰던 젊은 귀족 청년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승의 부당한 죽음 앞에서 정치 권력의 타락과 군중 심리의 잔혹함에 깊은 환멸을 느낀 플라톤은 자신이 걸으려 했던 정치인의 길을 영원히 등지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그는 아테네 교회에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우고 자신이 평생토록 흠모했던 스승의 대화와 사상을 미친 듯이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본인은 살아서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글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존재는 특정 시대의 낡은 문헌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치열하고 헌신적인 기록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늙고 초라한 아테네의 사형수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 숨쉬며 인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불멸의 철학적 아이콘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차가운 감방에서 독배에 의해 쓰러졌지만 그가 남긴 질문의 씨앗들은 국경과 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이나 맹목적인 믿음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의심하고 파고들어 진리를 찾아내는 비판적 사고방식.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유산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양의 철학과 과학, 그리고 근대적 이성의 뿌리가 싹틀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철학자는 서양 철학의 2000년 역사는 결국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며 그 플라톤의 모든 사상은 결국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 지나지 않는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은 늙은 사내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참인 사내가 던진 진리를 향한 질문의 숨통은 결코 끊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언론이 각자의 진리를 외치며 이것이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윽박지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조롱하고 정죄하는 거대한 디지털 광장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2400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굳게 착각하며 맹렬한 불안감에 떨던 아테네의 군중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낡은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오만함을 향해 날아드는 뼈아픈 경고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그 확고한 신념과 지식들은 과연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입니까? 아니면 그저 남들이 주입한 편견이나 시대의 유행을 나의 생각이라고 맹목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내일 아침 아주 못생기고 초라한 행색을 한 노인이 당신의 집 문을 두드려 당신이 가장 확신하는 믿음의 근본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흔들어 놓는다면 당신은 과연 분노하지 않고 그의 뼈아픈 질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역시 상처받은 알량한 자존심을 숨긴 채 그 성가신 노인의 입술을 향해 또 다른 독배를 들이밀게 될까요?